1980년대의 이야기를 해보지요. 다음에 슬라이드의 내용을 봐주십시오. 매우 의미가 있는 자료인데요. 이 내용을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김지하의 천착을 거대 기획이라 부르는 이유는 자신의 서정시가 아직 전래 민중미학의 역동성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서 몰두했던 화두를 그 후배들이 고스란히 옮겨다가 문화예술 전 장르에 걸쳐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자, 다시 한번 보죠. 1980년대에 민중에 주목한 문화운동의 원류, 그 기원을 김지하로 보고 있습니다. 시인 김지하죠. 김지하 씨는 서정시 같은 것을 쓰다가 자기가 민중의 삶을 반영하는 작품들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지하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노래와 연극의 김민기, 탈춤을 비롯한 연행예술의 최희완, 판소리의 임진택, 현실과 발언 그룹 화가들과 유홍준 등의 미학적 실천은 이내 도래할 민중문화운동의 발원지가 된다. 김지하가 선구적으로 시작했던 민중에 대한 주목, 예술에 있어서 민중의 삶을 반영하는 작품들을 생산해내고자 하는 노력은 이렇게 김민기, 최희완, 임진택, 유홍준 등의 그 후배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르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좀 읽어보죠. 1980년대의 새로운 문화적인 예술적인 현상입니다. 이전까지 어떤 문인도 문예지와 문단 바깥에서 막강한 대중적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었는데 얼굴 한 번 내비친 적 없는 박노해의 시가 평자들을 사로잡고 노보나 투쟁 속보에 실린 박영근의 시가 대중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문단에 진입한 전업작가들도 동인운동이나 무크지라는 것은 비정기 간행물을 말합니다. 지역문화운동 등을 통해 민중의 거점이 되고자 노력했고 미학적 난장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인들, 기성예술계에서 활동하지 않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학적 창조와 향유의 주체로 격상시켰다. 난장이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한 일반인들이었지만 민중의 일원이었지만 그들이 이제 문학적 창조와 향유의 주체가 되기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 이 앞에 나온 박노해니 박영근이니 하는 사람들은 기성문인들이 아니었죠. 전문적인 문학 교육이나 문학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창조와 창조의 주체로 나서게 되고 또 그들의 시를 읽는 사람들, 일반 민중들이 식자들에게만, 유한 계층에게만 허용된 것으로 보이던 예술 향유의 주체로서 나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가 갖는 문화적 모순으로서의 민중이 문학으로부터 소외되고 문학이 민중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에 주목하는데 그것을 극복하려는 채광석 등의 민중적 문학, 민족 문학론이 이미 그 실천론으로서 삶의 글쓰기, 공동창작론, 장르 확산론 등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래서 1980년대가 되면 생활에 기반한 글쓰기, 문학 창작, 또 공동 창작, 그리고 하나의 장르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장르들이 함께 모여서 작품들을 생산해내는 장르 확산의 움직임 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하자면 예술은 누가 하는 겁니까? 돈 있는 사람들, 있는 집 자식들이나 전공하는 거였죠. 그리고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 삶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놈의 예술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술이라는 것은 주로 모두 서양에서 이식되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적 예술들은 예술로 치지 않았었지요. 우리 근대화 초기에. 그래서 예술에서 다루는 것들이라는 것이 서양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를 따라하고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음악을 하느냐를 따라하고 서양 사람들이 문학하는 방식을 따라하고 하고자 했었는데 그래서 김지아 같은 경우도 자신의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는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적인 시를 쓰다가 이분이 자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민중들의 삶과 유리된 예술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민중의 삶을 예술에 담고 예술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고방식을 이 글 안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름들 김민기, 임진택, 최희환, 유홍준,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영향받아서 같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가 1980년대가 되면 대중이 성장을 하니까 노동자, 농민 이러한 노동계층에서 자발적으로 예술을 하게 되고 그들의 일상 삶을 반영한 삶의 현장, 일터의 모습을 반영한 작품들을 스스로 생산해내고 감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문학을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 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작가들에 의해서 문학 작품들이 쓰여졌다. 그것들이 시로도 쓰여지고 수기 같은 것으로도 쓰여지고 이랬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예술 형식들이 융합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르 확산이라고 혹은 장르 통합이라고 불렀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시인 김영수 선생님은 시인답게 조금 말을 포장하고 맛깔스럽게 만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이 김영수 선생님도 대학을 나오지 않은 분입니다. 아마 이분이 중학교만 나왔나 초등학교만 나왔나 그럴 것이거든요. 아무튼 이분들이 지금 보면은 이분들이 주로 활동할 때가 70년대, 80년대니까 이분들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이제 60대, 70대쯤 되시겠죠. 그 세대의 사람들이 우리의 문예에 대해서 이렇게 공헌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도권에서는 또 제도권 나름대로 이러한 식이 아니라 기존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술을 위한 예술, 예술은 삶의 차원과는 조금 다른 보다 높은 차원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혹은 기존에 내려오던 예술의 관행대로 예술의 관습대로 예술의 컨벤션대로 자신들의 작품 활동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죠.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술은 예술가들만 하는 것이다. 혹은 예술이라는 것은 일상의 삶과는 관련이 없는 높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런 생각이 사실 아직도 있기는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없어졌죠. 그리고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또 예술계라는 것은 자기들만의 어떤 커뮤니티 혹은 필드를 구성해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도 있죠. 누구나 작가가 되는 것 혹은 예술계를 구성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 이 둘 모두가 절대 선이라거나 절대 악은 아니죠. 다만 이 두 가지 현상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특징인 것인데요. 아무튼 1980년대의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날에 우리가 예술에 대해서 보다 장벽을 느끼지 않고 경계를 허물면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밑바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이자면 1980년대의 이러한 움직임은 거대 담론의 기반을 두고 있죠. 민족주의, 민주주의, 근대화, 근대, 그리고 이상적인 근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근대라는 거대한 개념. 그런데 근대의 중요한 특징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 또 독립된 민족 국가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거든요. 민주주의는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으로 이어지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 경제는 이때만 해도 여러 가지 모순들이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분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대적 민족 국가의 성립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1980년대의 사람들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바탕에는 이러한 거대 담론을 전제로 해서 거대 담론에 기반을 해서 노력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술도 그러한 거대 담론의 영향을 받고 그에 복무한 모양새가 강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양새들이 언제부터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까? 서구 같은 경우는 1989년 이후,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막시즘이라는 거대한 담론이 분해되어 버렸습니다. 그때까지 세계는 자본주의적으로 어떻게 근대 사회를 이룩할 것이냐라는 문제, 또 한편으로는 막시즘에 기반을 해서 어떻게 근대 사회를 완성할 것인가라는 문제, 이 두 가지 커다란 문제가 인류 사회에 있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커다란 문제가 충돌한 대표적인 곳이 바로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남한에서는 이승만이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화를 이룩하겠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막시즘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화를 이룩하겠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 두 입장이 타협이 안 되니까 결국 전쟁이 벌어지고 분단이 되었던 것인데요. 김구 선생님은 민족이라는 가치로 이 둘을 화해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고요. 이러한 근대의 거대 담론이 20세기 말에 무너지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세계가 어떤 양상을 보이냐 하면 무조건 자본의 흐름대로 자본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모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새는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취향대로 움직이는 분위기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그 살짝 밑에는 뭐가 깔려 있냐 하면 돈 되면 뭐든지 다 한다. 이러한 분위기도 깔려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근대를 벗어난 탈근대적인 모습, 포스트 모던의 모습이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데요. 하여튼 너무 자본이 모든 논리의 배경과 바탕을 이루게 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울 때가 없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날 우리가 다양한 분야 활동을 즐기고 자발적으로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데에는 1980년대 민중문화운동이라는 자양분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 저와 이 수업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980년대는 지금 돌이켜보니까 매우 뜨거웠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자 했던 시대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를,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했었죠. 아주 열망했었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가 이루어질까 우리는 언제나 회의를 품었습니다. 그래도 노력들을 했지요.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니네가 그런다고 세상이 변할 것 같으냐. 니놈들도 똑같은 놈들이다. 니네들이라고 나은 거 하나도 없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민주화를 이루어냈죠.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심지어 오리엔탈리즘마저도 극복해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표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980년대에 개강을 하면 매 학기마다 학생들 두세 명씩은 수업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 학우들의 행방을 물어보면 이러한 대답들이 들려왔지요. 그 사람 지금 수배 중이어서 도망 다니고 있다고요. 그러한 시대에 저는 언제나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수배당한 적도 없고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또 열사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랄까요? 그런 것을 자주 느끼곤 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언제나 부채의식이 있죠. 시대와 역사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습니다. 타고난 그릇이 작다 보니 저는 아직도 좀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전히 똑부러진 실천은 못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가끔 화가 납니다. 보수니 우파니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요. 예전에는 쉽게 말해 민주냐 반민주냐 밖에 없었죠. 우파나 보수 이런 말들은 아마도 김영삼 정권 이후에 외국의 특히 미국의 사조를 또 식자들이 받아들이면서 국내의 어떤 세력들의 그런 이름들을 붙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보수니 우파니 하는 합법적인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그리고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지적 허영 때문에 현학의 욕구 때문에 그러한 풍조에 동조함으로써 우리의 역사를 다시 조금은 기묘한 혼란 속으로 빠뜨려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1980년대가 마냥 살기 좋았던 때인 양 그 시대를 오해하고 이른바 386 세대 지금은 586이 된 사람들을 매도하는 철없는 어떤 젊은이들 또 역사의식이 없는 이른바 일베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생각하면 화가 나지요. 죄송합니다. 역시 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질문이 확대되면서 거의 마무리가 어려워지게 되었는데요. 지와 행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겠지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까지도 뾰족하게 어떤 훌륭한 모습을 보여오지를 못했고 앞으로도 그러한 모습을 보일 만한 그릇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1987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87학번입니다. 그때 제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묘사되는 저 장소들에 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가 좀 더 착한 사람, 좀 더 순수한 사람,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20살 때 대학교 신입생 때의 모습을 되살려 보면서 앞으로도 조금이나마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